지금 한국 땅에 북한이 보낸 최정예 암살자가 숨어 있습니다. 그의 임무는 단 하나, 탈북한 핵 과학자를 반드시 제거하는 것. 그런데 충격적인 건 그 과학자가 매일 손주를 안고 웃는 평범한 할아버지였다는 사실입니다. 죽이라는 명령과 살려야 할 것 같은 마음 사이에서 흔들리는 암살자. 게다가 평양은 48시간 안에 끝내라 아니면 내 가족이 먼저 죽는다라며 최후 통첩을 보냅니다. 총구는 이미 표적을 향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는 방아쇠를 당길까요? 아니면 믿을 수 없는 선택을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따뜻한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지은이에요. 아버님, 어머님. 사실 우리가 잘 모르지만 대한민국 우리 주변 어딘가 간첩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사실 이 생각하면 무서워요. 우리 아버님, 어머님들은 간첩이 있다? 없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지금 바로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바로 이어서 시작할게요. 평양 시내 한 건물 지하 3층, 온도계가 영하 2도를 가리키는 차가운 방에서 저는 생애 29번째 지령을 받고 있었습니다. 형광등이 지직거리며 깜빡이는 소리가 귓가를 파고들었죠. 벽에 붙은 시계 바늘이 오후 2시 15분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42살의 저 리민수는 이미 28번의 임무를 완수한 북한의 최정예 공작원이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 임무다. 상급자 박대령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가웠어요. 그의 손에는 두께가 3cm는 되어 보이는 파일이 들려 있었죠. 표적은 김철호, 68세. 우리의 핵기술 기밀을 훔쳐 남조선으로 도망친 배신자다. 저는 파일을 받아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제 가슴 깊은 곳에서 이상한 떨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이전 임무들과는 뭔가 달랐거든요. 보통은 받자마자 차가운 분석이 시작되는데 이번에는 묘한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첫 번째 임무는 23살 때였어요. 배신자로 낙인 찍힌 외교관을 제거하는 일이었죠. 그때도 떨렸지만 조국에 대한 충성심이 모든 망설임을 지워버렸습니다. 두 번째, 세 번째 임무를 거치며 저는 점점 차가워졌어요.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죠.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왜일까요? 시간은 48시간이다. 박대령의 눈빛이 날카로웠어요. 도착 후 이틀 안에 처리하고 복귀한다. 그가 잠깐 멈추더니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실패하면 그의 손에서 사진 한 장이 나왔어요. 제 아들 민철이의 웃는 얼굴이 보였죠. 겨우 8살인 그 아이가 유치원 운동장에서 천진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새빨간 미끄럼틀 위에서 두 팔을 벌리며 아빠 날아간다 하던 그 순간의 사진이었어요. 내 가족이 먼저 죽는다. 그 순간 제 온몸에 1000볼트의 전기가 흐르는 듯한 충격이 왔어요. 차가운 훈련으로 단련된 이 몸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아들의 웃음소리가 귓가에 생생하게 맴돌았죠. 어젯밤 잠들기 전 아빠 빨리 돌아와서 또 공놀이하자 하며 제 목을 껴안던 그 작은 팔의 온기가 아직도 남아 있었어요. 민철이는 아직 아빠가 어떤 일을 하는지 몰랐습니다. 아빠는 나라를 지키는 일을 해라고만 말해뒀거든요. 그 순수한 눈빛으로 우리 아빠가 제일 멋있어 하던 그 목소리가 지금도 가슴을 뜨겁게 만들었어요. 민수, 너는 우리 조직의 칼이다. 박대령이 일어서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칼은 생각하지 않는다. 단지 자를 뿐이다. 그것이 내가 살아온 방식 아니냐? 맞았어요. 23살부터 지금까지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생각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오직 명령에만 복종하며 살았죠.
그것이 제가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이유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파일을 품속에 넣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 깊은 곳에서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소는 28번 사람을 죽였지만 이번만은 왠지 다른 느낌이 들었거든요. 마치 제 영혼이 저항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파일을 열어보니 김철호의 상세한 정보가 나와 있었습니다. 과거 북한 핵연구소에서 15년간 근무했던 핵물리학자였죠. 5년 전 탈북 후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다른 정보는 없었거든요. 가족관계, 일상생활, 거주지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보통 제거 대상의 파일에는 그들의 일거수일투족이 낱낱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언제 일어나고 무엇을 먹고 누구를 만나는지까지요. 하지만 김철호의 파일은 유독 단순했어요. 마치 의도적으로 무언가를 숨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저는 또다시 아들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천사 같은 미소, 작은 손으로 제 뺨을 만지며 아빠 수염이 따끔따끔해 하던 그 부드러운 감촉이요. 과연 저는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누군가의 목숨을 앗을 수 있을까요? 아니, 이미 28번이나 그래왔잖아요. 이번이 달라야 할 이유가 있을까요? 밖으로 나서자 평양의 11월 찬바람이 제 얼굴을 매섭게 때렸어요. 하늘은 회색 구름으로 덮여 있었고 거리의 사람들은 모두 어둡고 무거운 표정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제 마음은 그 바람보다도 그 하늘보다도 더 어둡고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충성과 가족 사이에서, 의무와 양심 사이에서 저는 이미 갈등의 거대한 소용돌이에 빠져들고 있었거든요. 지하철역으로 향하며 저는 주머니 속 아들 사진을 만졌어요. 작은 사각형 종이 한 장이 이렇게 무거울 수가 있을까요? 그 사진 속 민철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을 텐데 왜 제 가슴은 이렇게 먹먹한 걸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저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마지막일지도 모르는 평양 거리를 눈에 담고 싶었거든요. 김일성 광장을 지나며 대동강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생각했어요. 과연 저에게 고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곳이 있을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간 저는 잠든 아들의 얼굴을 한참 바라봤어요. 작은 숨소리가 고요한 방 안을 채웠고 달빛이 그 평화로운 잠자는 모습을 은은하게 비추고 있었죠. 과연 저는 이 아이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양심이라는 것이 저를 막아설까요? 민철이가 잠꼬대를 했어요. 아빠.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새벽 5시 저는 조용히 가방을 챙겼어요. 위조된 여권, 신분증, 비상금, 그리고 언제나 함께했던 권총이요. 하지만 이번에는 그 총의 무게가 유독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평소 300g이던 그것이 마치 3kg은 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마치 제 양심의 무게까지 함께 지고 있는 것 같았죠. 문을 나서며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뒤돌아보면 발걸음이 멈출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제 귓가에는 여전히 민철이의 목소리가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빠, 빨리 돌아와. 인천공항 입국장, 오후 3시 40분. 저는 가짜 신분인 조현우라는 이름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심장이 분당 120회씩 뛰고 있었어요. 입국심사대 앞에 선 제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죠. 입국심사관이 제 여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의 눈빛이 예리했어요. 혹시 뭔가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한 걸까요? 제 목구멍이 바짝 말랐습니다. 제 가슴 속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과연 들키지 않을까요?
국정원이 이미 저를 눈여겨보고 있는 건 아닐까요? 연습해둔 답변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심사관이 여권을 넘기며 도장을 찍었어요. 딱 하는 소리가 제 귓가에 유독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는 무표정한 얼굴로 여권을 돌려줬죠. 제가 준비한 완벽한 위조 서류가 통과된 순간이었어요. 공항 밖으로 나서자 서울의 차가운 11월 바람이 저를 맞았습니다. 평양과는 전혀 다른 공기였어요. 더 깨끗하고 더 자유로운 느낌이었죠. 하지만 저에게는 그 자유로움이 오히려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강남구 논현동으로 향했어요. 미리 예약해둔 원룸 오피스텔이 있는 곳이었죠. 기사 아저씨가 라디오를 틀어놨는데 K-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경쾌한 멜로디가 제 긴장된 마음과 대조를 이뤘어요. 교통체증 때문에 1시간 반이나 걸렸어요. 오후 5시가 넘어서야 논현동 오피스텔에 도착했습니다. 12층 건물의 8층이었죠. 엘리베이터 안에서 저는 또다시 민철이를 떠올렸어요. 지금쯤 유치원에서 돌아와 엄마와 함께 저녁을 먹고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아마 민철이가 엄마에게 물어볼 거예요. 아빠는 언제 오는지 말이에요. 그럼 아내는 어떻게 대답할까요?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방문을 열고 들어서니 간단한 가구들이 놓여 있었어요. 침대 하나, 책상 하나, 그리고 작은 냉장고가 전부였죠. 창문 너머로 보이는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평양과는 전혀 다른 풍경이었어요. 저는 가방에서 김철호의 파일을 꺼냈습니다. 다시 한번 꼼꼼히 읽어봤죠. 서울 서초구 반포동 거주, 매일 오전 9시에 집을 나서서 한강공원을 산책한다고 되어 있었어요. 오후에는 근처 도서관에서 시간을 보내고 저녁 6시쯤 집으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이었어요. 가족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었거든요. 보통 탈북자들은 혼자 오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남한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들기 마련인데 말이에요. 그때 제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문자 메시지였어요. 박대령에게서 온 차가운 지시였습니다. 첫날 확인이라는 간단한 내용이었지만 그 뒤에 숨겨진 압박이 느껴졌어요. 저는 휴대폰을 침대 위에 던지고 창가로 갔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에는 별이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도시의 불빛 때문이었죠. 평양에서는 그래도 몇 개의 별은 볼 수 있었는데 말이에요. 문득 어릴 적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자리를 찾던 일이요. 그때 아버지는 따뜻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저 별들이 아무리 멀어도 우리를 지켜보고 있다고요. 지금 그 별들이 저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을까요? 다음 날 아침 6시, 저는 잠에서 깼어요. 몸이 굳어 있었죠. 낯선 곳에서의 첫날 밤이었거든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고 간단히 아침을 먹은 후 저는 반포동으로 향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며 저는 주변을 관찰했어요. 출근하는 사람들의 표정, 학생들의 모습, 모든 것이 평양과는 달랐습니다. 더 자유롭고 더 활기차 보였어요. 하지만 동시에 더 바쁘고 각박해 보이기도 했죠. 반포한강공원에 도착한 건 오전 8시 30분이었어요. 저는 벤치에 앉아 신문을 펼쳐들고 기다렸습니다. 한강이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조깅하는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새벽 안개가 강물 위에 피어올라 몽환적인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오전 9시 정각 파일에서 본 그 얼굴이 나타났어요. 김철호였습니다. 회색 바바리 코트를 입고 천천히 산책로를 걸어오고 있었죠. 제 심장이 다시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고 그 가방에서는
뭔가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더 자세히 보니까 작은 강아지였습니다. 하얀 털의 말티즈였죠. 파일에는 애완동물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요. 김철호는 벤치에 앉아 강아지를 무릎에 올려놨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사료를 꺼내 조심스럽게 먹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어요. 마치 손자를 돌보는 할아버지 같은 표정이었죠. 저는 망원경으로 그를 더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68세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더 늙어 보였어요. 머리카락도 많이 휘어졌고 걸음걸이도 조금 불편해 보였죠. 과연 이 사람이 핵무기 기술을 훔쳐간 위험한 인물일까요? 1시간 정도 지켜보니 김철호의 일상이 보였어요. 강아지와 함께 천천히 산책하고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과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를 나누는 평범한 노인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 등 뒤에서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돌아보니 검은 선글라스를 낀 남자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키가 크고 건장한 체격이었죠. 국정원 요원인 것 같았어요. 제 온몸에 긴장이 돌았습니다. 들킨 걸까요? 아니면 그냥 우연히 지나가는 사람일까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계속 저를 따라다니는 게 느껴졌어요. 저는 자연스럽게 신문을 접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다른 방향으로 걸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뒤에서 따라오는 발소리가 들렸어요. 규칙적이고 조심스러운 발걸음이었습니다. 분명히 미행을 당하고 있었어요. 지하철역까지 가는 10분 동안 저는 식은땀을 흘렸어요. 숨 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죠. 한 번이라도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면 즉시 체포될 수도 있었거든요. 제 목숨과 가족의 생명이 이 순간에 달려 있었어요. 지하철에 타서야 겨우 안도할 수 있었어요. 미행자는 따라오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이제 확실해졌습니다. 국정원이 이미 저를 눈여겨보고 있다는 것을요. 오피스텔로 돌아가는 길, 저는 또다시 민철이를 떠올렸습니다. 지금쯤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겠죠. 천진한 웃음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아빠가 지금 어떤 위험 속에 있는지 모를 거예요. 과연 저는 이 임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미 실패의 길로 접어든 걸까요? 국정원의 감시망은 생각보다 훨씬 촘촘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창밖에서 들려오는 서울의 소음 속에서 저는 평양에 있는 가족들을 그리워했습니다. 특히 민철이가 잠들기 전 부르던 그 자장가가 계속 맴돌았어요. 내일은 더 가까이에서 김철호를 관찰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의 감시 속에서 과연 그게 가능할까요? 한 걸음 한 걸음이 모두 위험천만한 줄타기였어요. 제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저는 더욱 조심스럽게 김철호를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국정원의 감시를 피해 다른 위치에서 망원경을 설치했어요. 한강공원 맞은편 카페 2층에서 창가 자리를 잡았죠. 오전 9시 정각, 어김없이 김철호가 나타났습니다. 회색 바바리 코트에 말티즈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오늘은 뭔가 달랐습니다. 그의 뒤를 따르는 작은 그림자가 있었거든요. 5살쯤 되어 보이는 여자아이였어요. 분홍색 잠바를 입고 김철호의 손을 꼭 잡고 걸어오고 있었죠. 제 심장이 덜컥했습니다. 파일에는 분명히 가족관계에 대한 언급이 없었는데요. 김철호가 벤치에 앉자 아이는 강아지와 함께 뛰어놀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바라보는 김철호의 얼굴에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미소가 떠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민철이를 바라볼 때와 똑같은 표정이었어요. 저는 망원경의 배율을 높였습니다.
아이의 얼굴이 더 선명하게 보였어요. 김철호와 닮은 구석이 있었죠. 특히 눈매가 비슷했습니다. 손녀일까요? 아니면 다른 관계일까요?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아이가 갑자기 넘어져서 무릎을 다쳤습니다. 김철호가 급하게 달려가서 아이를 안아 올렸어요. 그리고는 상처 부위를 살펴보며 걱정스럽게 말을 걸었죠. 제 입술이 저절로 벌어졌습니다. 김철호가 아이에게 하는 말이 북한 사투리였거든요. 더 정확히는 함경북도 방언이었어요. 저와 같은 고향 말씨였습니다. 아이를 달래는 그의 목소리에는 할아버지의 애틋함이 가득했어요. 그 순간 제 가슴에 뭔가 뜨거운 것이 차올랐어요. 김철호는 단순한 배신자가 아니었습니다. 북한에서 온 할아버지가 남한에서 손녀를 키우고 있는 거였어요. 과연 그가 어떤 사연으로 이곳에 오게 된 걸까요? 카페에서 나와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위험했지만 더 자세히 들어야 했어요. 나무 뒤에 숨어서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죠. 아이가 엄마 아빠는 왜 안 오는지 천진하게 물었어요. 김철호의 얼굴이 순간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부모님이 하늘나라에서 지켜보고 계신다고 말했어요.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이 아이는 고아였습니다. 그리고 김철호가 그 아이를 혼자 키우고 있는 거였죠. 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아이가 불안한 표정으로 할아버지가 떠나지 않을 거냐고 물었을 때 김철호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함께 있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민철이와 제가 나누던 대화와 너무 비슷했거든요. 오후에는 그들이 근처 도서관으로 향했어요. 저도 조심스럽게 따라갔습니다. 아동 도서 코너에서 김철호가 예린이라고 부르는 그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고 있었어요.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김철호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들려왔어요. 예린이는 할아버지의 무릎에 앉아 열심히 듣고 있었죠.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저도 민철이에게 자주 책을 읽어줬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예린이가 기침을 하기 시작했어요. 심한 기침이었죠. 김철호가 깜짝 놀라서 아이를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걱정이 가득했어요. 아이가 계속 기침을 하자 김철호는 가방에서 약을 꺼냈습니다. 작은 흰색 알약이었어요. 그리고는 생수와 함께 아이에게 먹였죠. 예린이가 언제까지 약을 먹어야 하는지 물었을 때 김철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의학 지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아이의 상태가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창백한 얼굴, 잦은 기침, 그리고 김철호의 불안한 표정까지요. 도서관을 나온 후 그들은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소아과였어요. 저는 멀리서 지켜봤죠. 1시간 반 후 그들이 병원에서 나왔을 때 김철호의 표정이 더욱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김철호가 공중전화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했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가서 들었습니다. 예린이의 검사 결과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수술비가 2천만 원이나 든다는 절망적인 소식이었죠. 전화를 끊은 김철호가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양손으로 감싸 안고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예린이가 할아버지의 어깨를 토닥이며 아프지 않다고 말하는 모습이 제 심장을 먹게 했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손녀의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 얼마나 고민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를 죽인다면 이 아이는 어떻게 될까요? 제 머릿속에 끔찍한 상상들이 스쳐갔어요. 저녁 때 그들이 집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마지막으로 지켜봤어요. 김철호가 예린이의 손을 잡고 천천히 걸어가는 뒷모습이 제 가슴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소중할까요? 오피스텔로 돌아온 저는 파일을 다시 펼쳤어요. 김철호, 68세,
핵무기 기술자라고 적혀 있는 그 종이가 갑자기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과연 이 사람이 정말 배신자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로 남한에 온 걸까요? 혹시 손녀를 살리기 위해서였을까요? 북한에서는 아이의 병을 치료할 수 없어서 목숨을 걸고 이곳까지 온 건 아닐까요? 제 상상은 끝이 없었어요. 김철호가 예린이를 업고 국경을 넘던 그 밤,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아이가 아프다고 울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을까요? 권총을 만지작거리던 제 손이 멈췄어요. 이 총으로 어떻게 저런 할아버지를 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천진한 아이를 고아로 만들 수 있을까요? 민철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만약 제가 죽는다면 민철이도 예린이처럼 혼자가 될 거예요.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죠. 하지만 임무를 포기한다면 평양에서 기다리고 있는 민철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박대령의 협박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48시간이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의 혼란은 더 커져만 갔어요. 충성과 양심 사이에서, 명령과 인간성 사이에서 저는 점점 더 깊은 갈등의 늪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창밖에서 들려오는 서울의 밤소리가 제 귓가를 스쳤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김철호와 예린이가 함께 잠들어 있을 거예요. 그들은 내일도 평범한 하루를 보낼 수 있을까요? 넷째 날 새벽 저는 잠에서 깨어나 권총을 손에 들었습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제 손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오늘이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순간이 다가온 거였죠. 세수를 하며 거울 속 제 얼굴을 바라봤어요. 42살 리민수의 얼굴에는 깊은 피로가 쌓여 있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제 눈빛이 예전 같지 않았어요. 차가운 살인 기계였던 제가 이렇게 흔들릴 줄 누가 알았을까요? 오전 8시 저는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방 속에는 소음기가 장착된 권총이 들어 있었어요. 이번에는 관찰이 아니라 실행이었습니다. 김철호를 제거하고 즉시 철수하는 계획이었죠. 공원에 도착하자 벤치에 앉아 기다렸어요. 9시가 되면 김철호가 나타날 거였습니다. 제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고 있었어요. 손바닥에서는 땀이 계속 흘러나왔죠. 그때 멀리서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김철호였어요. 오늘도 예린이와 함께였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의 손을 잡고 깡충깡충 뛰어오고 있었어요. 그 천진한 모습이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권총에 손을 올렸어요. 방아쇠에 검지를 걸었습니다. 이제 당기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김철호도, 제 고민도, 이 끔찍한 임무도 말이에요. 하지만 제 손가락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김철호가 예린이를 벤치에 앉히고 강아지와 놀게 했어요. 그리고는 가방에서 약을 꺼내 아이에게 주었습니다. 예린이가 약을 먹으며 얼굴을 찡그리는 모습이 보였어요. 쓴 약이었나 봅니다. 김철호가 아이의 이마에 손을 대고 열을 재는 모습이 보였어요.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민철이 열이 날 때 했던 행동과 똑같았어요. 제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할아버지에게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저 아이가 보는 앞에서 할아버지를 죽일 수는 없었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10분, 20분, 30분. 제 손은 여전히 방아쇠 위에 있었지만 당길 수가 없었어요. 마치 제 손가락이 돌덩이가 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예린이가 갑자기 심하게 기침을 했어요. 어제보다 더 심했습니다. 김철호가 당황해서 아이를 일으켜 세웠어요. 아이의 얼굴이 창백해지고 있었습니다. 김철호가 급히 휴대폰을 꺼내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병원이었을 거예요.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예린이의 상태가 갑자기 나빠진 모양이었어요. 잠시 후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응급요원들이 예린이를 들것에 태우고 있었어요. 김철호가 아이의 손을 꼭 잡고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제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구급차를 따라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 앞에서 저는 김철호를 지켜봤어요. 그는 의자에 앉아 머리를 감싸 안고 있었습니다. 가끔씩 고개를 들어 응급실 문을 바라보는 모습이 처절했어요. 3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와서 김철호에게 뭔가 설명을 하고 있었어요. 김철호의 어깨가 더욱 축 처지는 게 보였습니다. 좋지 않은 소식인 것 같았어요. 저는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의사의 말을 들을 수 있는 거리까지요. 예린이의 상태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이야기였어요. 수술을 빨리 받지 않으면 위험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김철호가 고개를 끄덕이며 무엇인가 말했어요. 수술비를 어떻게든 마련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안에 수술을 받아야 한다고 말하고 들어갔어요. 혼자 남은 김철호가 복도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그리고는 조용히 울기 시작했어요. 늙은 할아버지의 눈물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제가 다가가고 싶었어요. 그 할아버지를 위로해주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그를 죽이려던 권총이 들려 있었어요.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일까요? 병원을 나온 김철호는 공중전화로 여러 곳에 전화를 걸었어요. 아마 돈을 빌리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거절당하는 것 같았어요. 그의 표정이 점점 절망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지켜보며 제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걸 느꼈어요. 과연 제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걸까요? 누구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저녁이 되어서야 김철호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예린이 없이 혼자 걸어가는 그의 뒷모습이 너무나 쓸쓸했습니다. 평소보다 걸음이 느려 보였어요. 오피스텔로 돌아온 저는 권총을 테이블 위에 내려놨습니다. 그 차가운 금속 덩어리가 오늘 하루 종일 제 손을 무겁게 했어요. 하지만 정작 써야 할 순간에는 쓸 수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대령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내용은 간단했어요. 내일까지 임무를 완수하지 않으면 민철이가 위험하다는 협박이었죠. 민철이의 사진이 또 첨부되어 있었어요. 유치원에서 친구들과 놀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가슴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 아들을 지키려면 다른 할아버지를 죽여야 한다니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머릿속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김철호를 죽이면 예린이는 혼자가 됩니다. 하지만 죽이지 않으면 민철이가 위험해져요. 어떤 선택을 해도 죄인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 세상에 정답이 있을까요? 때로는 모든 선택이 틀린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순간이었어요. 권총을 다시 집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무게가 제 손에 전해졌어요. 내일은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거였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과연 제가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요? 김철호의 눈을 바라보며 총을 쏠 수 있을까요? 예린이가 다시는 할아버지를 볼 수 없게 만들 수 있을까요? 제 영혼 깊은 곳에서 무언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마치 얼음이 갈라지는 것 같은 소리였어요. 냉혹한 공작원이었던 제가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5째 날 새벽 4시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평양에서 온 전화였어요. 박대령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어요. 그는 말했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김철호를 제거하지 않으면
즉시 가족 처리에 들어간다고요.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이제 정말 시간이 없었어요. 전화가 끊어진 후 곧바로 문자가 왔습니다. 민철이의 새로운 사진이었어요. 어제 찍힌 것 같았습니다. 아이가 유치원 놀이터에서 그네를 타고 있는 모습이었죠. 천진하게 웃고 있는 그 얼굴이 제 가슴을 찢어 놓았어요. 사진 아래에는 짧은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 오후 6시까지라는 최후 통첩이었어요. 그 시간이 지나면 민철이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제 아들을 지키려면 정말로 김철호를 죽여야 하는 건가요? 다른 방법은 정말 없는 걸까요? 세수를 하며 거울을 보니 제 얼굴이 귀신 같았어요. 사흘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거든요. 눈 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고 뺨은 푹 꺼져 있었습니다. 오전 8시 저는 다시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오늘은 정말 마지막이었어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가방 속 권총이 어느 때보다 무겁게 느껴졌어요. 공원에 도착해 보니 김철호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보이지 않았어요. 아마 아직 병원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의 어깨가 많이 처져 있었어요. 하루 사이에 더 늙어 보였습니다. 김철호가 벤치에서 전화를 받고 있었어요. 아마 병원에서 온 전화인 것 같았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어두워지는 게 보였어요. 예린이의 상태가 더 나빠진 모양이었습니다. 전화를 끊은 김철호가 고개를 떨구고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어깨가 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어제보다 더 절망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권총에 손을 올렸어요. 이번엔 정말 해야 했습니다. 민철이를 살리려면 김철호를 죽여야 했어요. 제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김철호가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작은 액자였습니다. 예린이 사진이 들어있는 것 같았어요. 그가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제 손이 멈췄어요. 김철호가 예린이 사진에게 말하고 있는 모습이 제가 민철이 사진을 볼 때와 똑같았거든요. 같은 아버지의 마음, 같은 할아버지의 사랑이었어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오전 10시, 11시, 정오. 제 손은 계속 방아쇠 위에 있었지만 당길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저런 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까요? 오후 1시쯤 김철호가 또 전화를 받았어요. 이번에는 긴 통화였습니다. 수술비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았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은 후 김철호가 공중전화 부스로 갔어요. 여러 번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마 돈을 빌리려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모두 거절당하는 것 같았습니다. 마지막 전화를 끊고 나온 김철호의 모습이 처참했어요. 완전히 절망에 빠진 표정이었습니다. 그가 벤치에 주저앉더니 머리를 감싸 안았어요. 제 가슴이 아팠습니다. 저 할아버지가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손녀를 살릴 방법이 없어서 얼마나 괴로울까요? 제가 그를 죽인다면 예린이는 정말 혼자가 되는 거예요. 오후 3시 제 휴대폰이 또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사진이 아니라 동영상이었어요. 민철이가 유치원에서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제 아내가 아이의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었어요. 동영상을 보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 멀리 평양에 있는 제 가족들은 제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어요. 아빠가 다른 할아버지를 죽이려 하고 있다는 것도 모르죠. 오후 4시 박대령에게서 마지막 경고가 왔습니다. 2시간 후면 모든 게 끝난다는 내용이었어요. 제가 선택해야 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김철호가 벤치에서 일어났어요. 병원으로 가는 것 같았습니다. 예린이를 보러 가는 거겠죠.
이게 마지막 기회였어요. 병원에서라면 사람들 눈에 띄지 않게 일을 처리할 수 있을 거였습니다. 저도 따라 나섰어요. 서울대학교 병원까지 가는 길 내내 제 마음은 갈갈이 찢어졌습니다.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하고 있는 걸까요? 병원에 도착한 김철호는 소아과 병동으로 향했어요. 저도 멀리서 따라갔습니다. 예린이가 있는 병실 앞에 도착했을 때 김철호가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창문을 통해 병실 안이 보였습니다. 예린이가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습니다. 상태가 많이 안 좋아 보였어요. 김철호가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제가 더 가까이 다가가서 지켜봤어요. 김철호가 예린이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아이는 잠들어 있는 것 같았어요. 할아버지가 아이의 이마를 만지며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시간이 다 되었다는 박대령의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 할 때였어요. 저는 권총을 꺼냈습니다. 소음기를 장착했어요.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면 모든 게 끝날 거였습니다. 김철호도 제 고민도 이 끔찍한 상황도 말이에요. 하지만 제 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병실 안에서 김철호가 예린이에게 책을 읽어주기 시작했거든요. 아이가 좋아하는 동화책인 것 같았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어떻게 저런 모습을 보고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요? 제가 정말 괴물이 되어야 하는 걸까요? 오후 5시 30분, 저는 병원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권총이 들려 있었고, 김철호는 불과 10m 앞 병실에 있었어요. 이제 3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또 진동했습니다. 박대령에게서 온 마지막 메시지였어요. 민철이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정확한 위치까지 보내왔습니다. 평양 시내 한 건물 안에 있다는 것이었죠. 메시지 마지막에는 섬뜩한 말이 적혀 있었어요. 6시 정각에 확인 전화를 할 것이고 임무가 완료되지 않았다면 즉시 처리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제 아들의 생명이 정말로 위험했어요. 김철호가 있는 병실을 다시 바라봤습니다. 창문 너머로 그가 예린이 옆에 앉아 있는 모습이 보였어요. 아이는 여전히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있었고 김철호는 작은 책을 읽어주고 있었습니다. 제가 권총을 들고 천천히 다가갔어요. 병실 문 앞까지 왔을 때 김철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린이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했습니다. 문 손잡이에 손을 올렸어요. 이제 문을 열고 들어가기만 하면 됐습니다. 김철호를 향해 총을 쏘고 즉시 이곳을 벗어나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민철이도 안전해질 거고요. 하지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문 손잡이를 돌릴 수가 없었어요. 병실 안에서 들려오는 김철호의 목소리가 제 마음을 흔들어 놨거든요. 그때 예린이가 깨어났나 봅니다.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할아버지에게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김철호가 아이의 손을 잡고 대답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저 순간을 깨뜨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할아버지와 손녀의 마지막 시간을 빼앗을 수 있을까요? 오후 5시 40분, 이제 2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습니다. 선택의 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어요. 복도 끝에서 간호사가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제가 권총을 재빨리 감췄어요. 간호사가 지나간 후 저는 다시 병실을 바라봤습니다. 김철호가 예린이의 이마에 키스를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는 아이의 손을 꼭 잡고 뭔가 말하고 있었습니다. 아마 사랑한다는 말이었을 거예요. 제가 민철이에게 늘 하는 그 말처럼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민철이의 얼굴이 떠올랐어요. 유치원에서 돌아와 제게 달려오던 그 모습, 제 무릎에 앉아 책을 읽어달라고 하던 그 목소리가 생생했습니다. 오후 5시 50분,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결정을 내려야 할 때였습니다. 제가 권총을 다시 꺼냈어요.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지만 이번엔 정말 해야 했습니다. 민철이를 구하려면 김철호를 죽여야 했어요.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삐걱하는 소리가 났어요. 김철호가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에는 놀람이 아니라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권총을 김철호에게 겨눴습니다. 그는 움직이지 않았어요. 단지 예린이를 감싸듯 앉아 있었습니다. 마치 손녀를 지키려는 것처럼요. 김철호가 저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마치 이해한다는 듯이요.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원망하는 기색은 없었어요. 예린이가 할아버지를 부르며 작은 손을 뻗었어요. 김철호가 아이의 손을 잡으며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어요. 제 손가락이 방아쇠에 닿았습니다. 이제 당기기만 하면 모든 게 끝날 거였어요. 김철호도, 제 고민도, 이 끔찍한 상황도 말이에요.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예린이가 저를 바라봤어요.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그 눈은 너무나 맑고 순수했습니다. 마치 민철이의 눈과 똑같았어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할아버지가 어디 가는 거냐고요. 김철호가 아이를 달래며 아무 일 없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할아버지를 죽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저 천진한 아이 앞에서 방아쇠를 당길 수 있을까요? 오후 5시 59분, 이제 1분밖에 남지 않았어요. 정말 마지막 순간이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곧 울릴 거였어요. 박대령의 확인 전화가 오겠죠. 김철호가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제발 예린이만은 지켜달라고요. 아이에게는 할아버지만 있다고요. 그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어요. 마치 거대한 벽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냉혹한 공작원으로 살아온 제 모든 것이 산산조각 나고 있었어요. 저는 권총을 내렸습니다. 더 이상 김철호를 향해 겨눌 수 없었어요. 아무리 민철이가 위험하다고 해도 저는 이런 할아버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대령의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권총을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김철호가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제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정말 죄송하다고요. 그리고는 병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걸으며 저는 생각했어요. 과연 제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걸까요? 민철이는 어떻게 될까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마지막에 인간으로 남을 수 있었거든요. 제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평양에 있는 민철이가 걱정되었지만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홀가분했어요.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도 되니까요. 병원을 나서며 서울의 차가운 바람을 맞았습니다. 이제 저는 돌아갈 수 없는 길을 택한 거였어요. 하지만 제 양심만은 지킬 수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선 저는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시계는 오후 6시를 가리키고 있었어요. 박대령이 정한 데드라인이 지나간 순간이었죠.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제 휴대폰이 연달아 진동했어요. 박대령에게서 온 전화와 문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모두 무시했어요. 더 이상 그들의 명령을 들을 생각이 없었거든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저녁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어요. 평양의 하늘과는 다른 색깔이었습니다. 여기서는 자유롭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을까요? 김철호를 죽이지 않은 대신 민철이가 위험해질 거예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할아버지를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것만큼은 확신했어요. 그때 누군가 제 옆에 앉았습니다. 돌아보니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였어요. 국정원 요원인 것 같았습니다. 며칠 전부터 저를 미행하던 그 사람이었죠. 그는 자신을 김정우라고 소개했어요. 국정원 북한팀 과장이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이미 체포될 각오는 되어 있었거든요. 어차피 평양으로 돌아갈 수도 없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김 과장은 제가 임무를 포기한 것 같다며 현명한 선택이었다고 말했어요.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현명하다니요. 제 아들이 죽을지도 모르는데 말이에요. 하지만 그는 그 부분은 걱정하지 말라고 했어요. 자신들이 도울 수 있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빨라졌어요. 정말로 민철이를 구할 방법이 있다는 걸까요? 김 과장은 제가 정보를 제공해 준다면 가족들을 안전하게 빼낼 수 있다고 설명했어요. 그들에게는 그런 네트워크가 있다고 했습니다. 제 가슴에 희망이 싹트기 시작했어요. 북한의 정보를 넘겨주는 건 또 다른 배신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철이를 구할 수 있다면요? 그는 북한 공작원들의 신원과 작전 계획, 박대령 같은 간부들의 약점을 원한다고 했어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말이에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동료들을 배신하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저를 버렸잖아요. 제 가족을 협박의 도구로 썼고요.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생각해 보겠다고 말했습니다. 김 과장은 명함을 건네주며 내일까지 답변해 달라고 했어요. 그 이후에는 도울 수 없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저는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정말 어려운 선택이었습니다. 조국을 배신하는 일이었지만 동시에 가족을 구하는 길이기도 했어요.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서울의 밤거리는 네온 사인으로 화려했어요. 사람들은 자유롭게 웃으며 걸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이 저에게는 신기했어요. 평양에서는 밤에 이렇게 밝은 불빛을 볼 수 없었거든요. 사람들도 이렇게 자유롭게 웃으며 다니지 못했어요. 항상 누군가 지켜보고 있다는 긴장감 속에서 살았죠. 오피스텔로 돌아가서 저는 민철이 사진을 꺼내봤어요. 아이의 맑은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과연 어떤 선택이 민철이를 위한 길일까요? 밤늦게까지 고민했지만 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조국과 가족 사이에서, 의무와 사랑 사이에서 저는 여전히 갈등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깊어가고 있었어요. 이 도시 어딘가에서 김철호와 예린이도 잠들어 있을 거예요. 저 멀리 평양에서는 민철이가 아빠를 기다리고 있겠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김 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정보를 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대신 제 가족을 안전하게 구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는 좋다고 하며 지금 만나자고 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국정원 안전가옥에 앉아 있었어요. 김 과장과 몇 명의 요원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녹음기와 컴퓨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김 과장이 박대령에 대해 말해달라고 요청했어요. 저는 깊게 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정말로 돌이킬 수 없는 길로 들어서는 거였어요. 하지만 민철이를 위해서라면 어쩔 수 없었습니다. 박대령이 평양 중구역에 살고 있다고 말했어요. 매주 화요일마다 골프를 치러 간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것도 털어놨어요. 저는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했어요. 박대령의 개인 정보부터 시작해서 다른 공작원들의 신원, 작전 계획까지
모든 걸 털어놨습니다. 제 동료들의 얼굴이 하나하나 떠올랐지만 민철이를 생각하며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28명의 공작원 명단을 불렀을 때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들과 함께 훈련받던 시절이 떠올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선택한 길이었어요. 3시간 동안 계속된 조사 끝에 김 과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충분하다고 말하며 이제 가족 구출 작전을 시작하겠다고 했습니다. 정말 가능한 건지 물어봤더니 그들에게는 평양 내부에 협력자들이 있다고 했어요. 일주일 정도면 가족들을 안전한 곳으로 빼낼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드디어 민철이를 구할 희망이 보였습니다. 비록 조국을 배신하는 대가였지만 저에게는 가족이 더 소중했어요. 대신 제가 그들과 함께 일해야 한다고 했어요. 북한 관련 정보 분석을 도와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뭐든지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한강을 바라보며 걸었어요. 이제 저는 북한 공작원 리민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완전히 한국 사람도 아니었어요.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사람이었죠.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제가 김철호를 죽이지 않은 선택, 그리고 가족을 구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한 선택 모두 제 양심에 따른 것이었으니까요. 민철이가 곧 제 품에 안길 거라는 생각에 가슴이 뛰었어요. 그 아이와 함께 이 자유로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을 거예요. 누군가의 할아버지를 죽이는 대신 저는 제 아이의 아버지로 살기로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내린 마지막 선택이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 양심은 깨끗했어요. 김철호 할아버지와 예린이는 계속 함께할 수 있을 거고 민철이도 곧 제 품에 안길 수 있을 거였습니다. 서울의 밤바람이 제 얼굴을 스쳤어요. 차가웠지만 자유로운 바람이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를 죽이라는 명령도 가족을 볼모로 잡는 협박도 없는 곳이었어요. 제가 선택한 길이 맞는지는 시간이 증명해 줄 거예요.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후회가 없었습니다.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최소한을 지켰으니까요. 3개월이 지났습니다. 저는 서울 마포구의 작은 아파트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국정원에서 제공해준 신분으로 이제 저는 이민호라는 이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7시에 일어나서 국정원 분석센터로 출근했어요. 북한 관련 정보를 분석하는 일이었죠. 제가 제공한 정보들이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김 과장이 말해줬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민철이 소식이었어요. 김 과장은 계속 진행 상황을 알려줬습니다. 평양 내부의 협력자들이 제 가족의 위치를 파악했다고 했어요. 2주일 전 드디어 좋은 소식이 왔습니다. 민철이와 아내가 안전하게 중국 국경을 넘었다는 연락이었어요.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그들은 지금 중국의 한 안전가옥에서 대기하고 있다고 했어요. 곧 한국으로 올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3개월 동안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어제는 특별한 일이 있었습니다. 김 과장이 저를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데려갔어요. 김철호와 예린이를 만나보라고 했습니다. 병실 문을 열었을 때 김철호가 저를 알아봤어요. 하지만 놀라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개를 끄덕이며 고맙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예린이는 많이 좋아져 있었어요. 수술이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했습니다. 김철호가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는 모습이 따뜻했어요. 김 과장이 설명해 줬어요. 제가 암살을 포기한 후 국정원에서 김철호를 보호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린이의 수술비도 지원해 줬다고 했어요. 김철호가 제게 말했어요. 그날 병실에서 제가 권총을 내려놓은 것을 봤다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저를 용서했다고 했어요.
누구나 가족을 지키려는 마음은 같다면서요. 저는 김철호에게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그를 죽이려 했던 것에 대해서요. 하지만 그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저 덕분에 예린이를 더 소중히 여기게 되었다고 했어요. 예린이가 저를 보고 물었어요. 아저씨도 딸이 있느냐고요. 저는 아들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곧 만날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아이가 환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아저씨 아들도 빨리 낳았으면 좋겠다고요. 그 천진한 말에 제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병원을 나오는 길에 김 과장이 말했어요. 김철호가 앞으로 국정원과 협력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북한의 핵기술 정보를 제공해 주기로 했다고 해요. 그리고 예린이는 완전히 회복될 거라고 했어요. 앞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습니다. 오늘 아침 저는 한강공원을 다시 찾았어요. 처음 김철호를 만났던 그 벤치에 앉아서 생각에 잠겼습니다. 3개월 전에 제가 얼마나 달랐는지 느껴졌어요. 그때는 냉혹한 공작원이었습니다. 명령만 있으면 누구든 죽일 수 있는 기계 같은 존재였죠.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한 사람의 아버지이고 한 사람의 인간이에요. 공원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강아지와 산책하는 할아버지, 아이와 놀아주는 아빠,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었어요.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김 과장에게서 온 전화였어요. 민철이와 아내가 내일 인천공항에 도착한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드디어였습니다. 3개월 동안 기다린 순간이 왔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민철이를 다시 안을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내일이면 민철이를 볼 수 있다는 설렘 때문이었습니다. 아이가 얼마나 컸을까요? 아빠를 기억하고 있을까요? 다음 날 오전 저는 인천공항 입국장에서 기다렸어요. 김 과장과 몇 명의 요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제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어요. 오후 2시 드디어 그들이 나타났습니다. 아내가 민철이의 손을 잡고 걸어 나오고 있었어요. 아이는 많이 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제 아들이었어요. 민철이가 저를 보더니 잠깐 멈춰 섰어요. 3개월 동안 못 본 아빠를 알아보는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저에게 달려왔어요. 제가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민철이가 제 목을 꼭 껴안으며 말했어요. 아빠를 보고 싶었다고, 무서웠다고 했습니다. 제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아내도 제게 다가와 안겼어요. 우리 가족이 다시 하나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의 고통과 걱정이 모두 사라졌어요. 김 과장이 저희를 새로운 집으로 안내했어요. 서울 송파구의 3층짜리 단독주택이었습니다. 마당도 있고 민철이가 뛰어놀 수 있는 공간도 있었어요. 그날 저녁 저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식사를 했어요. 민철이가 한국 음식이 맛있다고 하며 잘 먹었습니다. 아이가 웃는 모습을 보니 모든 게 꿈 같았어요. 잠자리에서 민철이가 제게 물었어요. 이제 아빠가 어디 안 가느냐고요. 저는 약속했습니다. 다시는 떠나지 않겠다고, 계속 함께 있겠다고 했어요. 아이가 잠든 후 아내와 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동안 얼마나 무서웠는지,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몰라서 얼마나 불안했는지 털어놨습니다. 저도 제가 겪은 일들을 이야기했어요. 김철호를 죽이려다가 포기한 일, 국정원과 협력하기로 한 일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아내가 말했어요. 제가 올바른 선택을 했다고, 자랑스럽다고 했습니다. 누군가를 죽이지 않아서 다행이라고 했어요. 일주일 후 저는 김철호와 예린이를 우리 집으로 초대했어요. 민철이와 예린이가 함께 놀 수 있도록 했습니다.
두 아이는 금세 친해졌어요. 김철호와 저는 마당에 앉아 차를 마시며 이야기했어요. 서로의 과거는 다르지만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은 같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예린이가 민철이에게 말했어요. 자기 할아버지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할아버지라고요. 민철이도 맞다고 하며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제가 만약 그때 방아쇠를 당겼다면 이런 평화로운 시간은 없었을 거라고요. 정말 다행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매일 평범한 일상을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민철이와 함께 아침을 먹고 회사에 가서 일하고 저녁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냅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삶이에요. 누군가를 죽이라는 명령도 없고 가족을 볼모로 잡는 협박도 없습니다. 그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을 수 있어서 감사할 뿐이에요. 가끔 평양에 있던 시절을 생각해 봅니다. 그때는 충성이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진정한 충성은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걸요. 저는 더 이상 북한 공작원 리민수가 아닙니다. 이제 저는 민철이의 아빠이고 아내의 남편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인간입니다. 제가 내린 선택이 옳았는지 확신합니다. 양심을 지킨 것, 가족을 선택한 것, 그리고 누군가의 할아버지를 살린 것 모두 후회하지 않아요. 오늘도 민철이가 제게 안기며 말했어요. 아빠가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아빠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가 진짜 사람이 된 것 같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지금 어디서 들으시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때로는 가장 어려운 선택이 가장 옳은 길일 수도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길 바라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지은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친구분들에게 공유도 꼭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